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가장 극적인 국가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끝없는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며 때로는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 말이죠. 이 땅의 민족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 세계를 2번이나 전쟁으로 몰아넣었으며 마침내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희망으로 거듭났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먼 옛날, 발트해와 북해, 그리고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대지에는 이미 원시 부족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서서히 물러가면서 중석기 시대의 사냥꾼들과 채집인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이후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을 시작한 정착민들이 중부 유럽의 기름진 골짜기들을 개척해 나갔죠. 오늘은 독일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지역의 부족들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거치며 다채로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마지막 몇 세기에 이르러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남쪽 지역에는 켈트족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북쪽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남부 독일의 켈트족들은 점차 확장하는 게르만족의 영향력 아래 흡수되어 갔습니다. 결국 라인강과 다뉴브 강이 흐르는 광대한 지역 전체가 게르만족의 터전이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게르만족의 땅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 공화국 사이에 천연 경계선을 형성하게 됐죠. 기원전 1세기가 되자 로마와 게르만족 사이의 접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비롯한 로마의 야심찬 장군들이 라인강을 건너 게르마니아라 불리던 미지의 땅으로 군단을 파견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초기 군사 원정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기 1세기 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로마는 게르마니아와 그 주민들을 완전히 로마의 통제하에 두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서기 9년에 벌어진 참혹한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투토부르크 숲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게르만족 연합군이 로마 군단 3개를 매복 공격으로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는 로마가 게르마니아 정복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라인강과 다뉴브강 일부를 따라 설치한 리메스 게르마니쿠스라 불리는 요새선을 따라 제국의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게르만족 부족들이 이 국경선 남쪽과 서쪽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고, 쾰른, 마인츠, 레겐스부르크 같은 도시들이 이 시기 로마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긴밀한 근접성 때문에 로마 문명의 영향력이 게르마니아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게르만족 전사들이 로마 보조군으로 복무했고, 다양한 부족들이 로마 상품과의 교역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지역의 이런 생활 패턴은 4세기 후반까지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었고, 이는 로마와 게르만족 세계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훈족이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침공한 것을 계기로 수십만 명의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즉 로마 제국 영토로 대거 이주하는 이른바 민족 대이동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죠.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은 5세기 제국 자체가 극도로 약화되던 시기와 절묘하게 맞물렸고, 그 결과 많은 부족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개척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달족과 스웨비족은 로마령 스페인을 침공한 뒤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고, 부르군드족과 프랑크족은
갈리아의 왕국들을 세웠습니다. 앵글족과 색슨족은 브리타니아를 침공하여 정착했으며 서고트족은 410년에 로마시 자체를 약탈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기도 했죠. 5세기 말에 이르면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자리에는 게르만족의 지배층과 잔존하는 로마 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야만족 왕국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융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은 프랑크족이었습니다. 클로비스 1세의 통솔 아래 현재의 프랑스와 서부 독일 대부분에 걸친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거든요. 독일 동부 지역에서는 민족 대이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샤를마뉴는 북동쪽의 이교도 색슨족을 상대로 무려 30년간이나 잔혹한 전쟁을 벌여 왕국의 영토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이에른과 롬바르드족을 정복하고 영토를 남쪽으로 이탈리아까지 확장시켰죠. 샤를마뉴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깊은 신앙심을 인정받아 800년 크리스마스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로마 황제로 대관식을 받았고, 이는 상징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칭호가 부활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샤를마뉴의 손자들은 843년에 그의 거대한 제국을 서로 나누어 대략 세로로 세 개의 영토로 분할했습니다. 현재 독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쪽 지역은 동프랑키아로 알려지게 되었고, 독일인 루트비히와 카롤링 왕조의 후손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919년에 독일 공작들은 색슨족 출신의 하인리히 1세를 최초의 비카롤링 왕조 왕으로 선출했고, 이로써 오토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독일 국가의 진정한 기반을 확립한 인물은 그의 아들 오토 대제였습니다. 중세 전성기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은 유럽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대신 반독립적인 공국들, 백장력들, 주교령들, 자유제국 도시들이 모인 광대한 봉건적 연합체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지역 영주들에게 더욱 많은 권력이 넘어갔으며, 정치적 발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1356년 카를 4세 황제가 황금 칙서를 발표하면서 도래했습니다. 이 칙서는 앞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새로운 황제를 7명의 독일 선제후가 선출하도록 규정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독일인들은 언어적 유대감을 공유했고 광범위한 중세 문화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쾰른과 스트라스부르 같은 도시들에는 웅장한 고딕 양식의 배성당들이 세워졌고, 독일의 기사들과 용병들은 십자군 전쟁에 함께 참전했습니다. 1386년에는 하이델베르크 같은 대학이 설립되었고, 독일 장인들과 상인들은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항구와 도시들에서 운영되던 한자 동맹 같은 상업 조직에서 크게 번영했죠. 16세기가 시작되면서 독일과 신성 로마 제국 전체는 잠시 동안 정치적 통합을 경험했습니다. 막시밀리안 1세 황제는 표준화된 법률과 정책을 갖춘 더욱 통합된 국가의 출현을 위한 일련의 제국 개혁을 도입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진전의 대부분은 1517년 독일 여권 세계에 발생한 지진과 같은 사건인 종교 개혁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해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남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루터의 개혁 요구는 1450년 마인츠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 덕분에 더욱 큰 힘을 얻었죠. 이를 통해 교회에 대한 항의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시작된 것이 곧 제국을 종교적, 정치적 노선에 따라 갈라놓았습니다. 북부와 동부 독일의 군주들은
루터의 개신교 사상에 매력을 느꼈는데, 어떤 이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다른 이들은 가톨릭 합스부르크 황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할 방법을 모색하면서였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곧 독일 전역에서 수십 년간의 대립과 종교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적 교착 상태는 마침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으로 공식화되었고, 이를 통해 제국의 각 군주가 자신의 영토에서 가톨릭교와 루터교 개신교 중 하나를 공식 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었고, 1618년 3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 중 하나가 시작된 것이죠. 모든 교정국의 군대들이 농촌 지역을 약탈했고, 독일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1648년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480만에서 830만 명이 사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와 기투근 질병이 겹치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갈등은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종료되었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공국, 후국, 선제, 후련, 자유도시가 독일 영토 전역에 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나라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북쪽에서는 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이 선제 후국에서 나중에는 왕국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17세기 선제 후 프리드리히 비렐름과 18세기 프리드리히 대왕을 중심으로 한 호헨촐레른 왕조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프로이센은 중소규모의 변방 국가에서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대왕은 프로이센의 관료제와 군대를 현대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중반 유럽 전역의 세력 균형을 뒤바꾼 일련의 대담한 전쟁들을 벌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독일의 정세는 합스부르크 가문, 오스트리아과 호헨촐레른 가문 프로이센 간의 경쟁으로 좌우되었습니다. 18세기는 독일이 계몽주의 시대로 발전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괴테와 실러 같은 문학의 거장들이 바이마르에서 글을 썼고, 칸트와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같은 음악의 천재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여 종종 독일 상류층의 후원을 받아 궁정과 개인 저택에서 공연했죠. 그러나 독일 민족주의의 이상을 어느 정도 확산시킨 이러한 문화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독일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그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등장은 유럽을 뒤흔들었고,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으로 확산된 사상들은 처음에는 일부 독일인들에게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이성과 합리주의의 승리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792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연합군에 합류하여 프랑스를 침공하고 이러한 혁명적 사상을 완전히 종식시키려 했을 때 군사적 갈등이 곧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곧 실패로 끝났어요. 1806년에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물리치고 독일의 지도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그해 7월, 그는 16명의 독일 왕자들을 강요하여 라인 연방을 결성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부와 남부 독일을 아우르는 프랑스 속국이었죠. 며칠 후인 8월 6일,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2세가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하여 퇴위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샤를마뉴 시대부터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도가 종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지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독일 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민족주의적 감각을 촉진시켰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들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합의된 결정 중 하나는 새로운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300개가 넘었던 구제국의 주권 국가 수를 39개로 줄인 느슨한 연합으로 본질적으로 상호 방위를 제공하고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교 동맹이었습니다. 19세기는 독일이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독일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정의되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에는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고 독일은 그 중심 무대였죠. 입헌 정부와 국가적 통합, 자유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독일 국민의회가 소집되어 통일 독일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프로이센 왕에게 제국 왕관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4세 국왕은 이를 거부했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지원을 받은 보수 세력이 이듬해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실망하여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1850년대와 1860년대에 프로이센은 이러한 경제 성장을 활용했고 군사력과 결합하여 유명한 정치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지휘하에 무력으로 독일 통일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 총리로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프로이센의 지배하에 독일을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짧은 전쟁들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1864년에 덴마크를 먼저 물리치고 슐레스비 공국과 홀슈타인 공국을 획득한 후 1866년에 오스트리아를 공격하여 퀘니히 그레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외부의 위협이나 전쟁만이 이 남부 왕국들을 설득하여 프로이센을 지지하고 정치적 연합에 합류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1870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찾아왔죠.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부상하는 세력에 점점 더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그해 7월 나폴레옹 3세 왕제는 신속한 승리를 기대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대신 프로이센과 남부 독일 동맹국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몇 주 만에 프랑스 군대를 포위하고 세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후 파리를 포위한 후 비스마르크와 독일 왕자들은 통일된 독일 제국을 선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의 찬란한 거울의 방에서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가 카이저로 선포되었죠. 독일 제국은 빠르게 유럽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석탄과 철이 풍부하고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았던 새로 통일된 동일은 숨가쁘게 산업화를 이루었어요. 1900년경에는 영국과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비스마르크가 수상을 맡는 연방 군주국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선구적인 사회복지법안과 노령연금, 건강보험을 제정했어요. 외교 정책에서 비스마르크의 전략은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금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882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복잡한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죠. 비스마르크는 1871년에 독일을 더 이상 유럽에서 영토적 야망이 없는 만족한 국가로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제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88년 비렐름 1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 프리드리히 3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잠시 동안만 황제로 군림했어요. 그러다가 젊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만의 통치를 주장하고 싶어하던 비렐름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1890년에 노령의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통치에 더욱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독일을 영국과 동등한 세계적 제국주의 국가로 격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비렐름의 지휘하에 독일은 대규모의 현대 해군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와 태평양에 식민지를 건설했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다시 한번 전면전 위기에 처한 긴장의 화약고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을 불태우려면 작은 불꽃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1914년 7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디난트 대공이 암살당하자 동맹 체제들 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를 포함한 동맹국들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탈리아와 미국으로 구성된 연합국과 맞섰습니다. 독일군은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14년에는 파리에 거의 도달했지만 마른에서 저지당했어요. 그러나 전쟁은 곧 참호전으로 치달았고 특히 서부 전선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년간의 교착 상태와 대량 학살,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독일의 힘은 점차 약해졌어요. 1918년 12월이 되자 독일은 지쳐버렸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고 패배가 다가오자 제국 정부는 붕괴되었고 비렐름 2세 황제는 12월 9일에 퇴위하고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 일 후인 12월 11일에 휴전협정이 발효되었고 총소리는 멈췄죠. 독일이 협상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국 지도자들이 평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그 결과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혹한 것이었고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변 영토를 프랑스와 폴란드에 양도하고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고 승전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조약의 징벌적 조항들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독일인들에게 충격과 굴욕을 안겨주었고 새롭게 민주화된 독일의 정통성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탄생했지만 처음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좌우 양측의 정치적 폭력과 막대한 전쟁 부채, 경제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독일은 사회적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국가의 경제 회복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 커졌어요. 이러한 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독일 정치의 극우파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독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경제적 빈곤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죠. 나치는 현대의 선전 기술과 대중 집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선거 지지가 급증하고 1933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인종 이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나치는 증오심에 찬 반유대주의를 퍼뜨렸고 그로 인해 수세기 동안 독일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악마 취급을 받고 시민권을 박탈당했죠. 히틀러는 국내적으로 권력을 강화한 뒤 전후 질서를 전복하고자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독일은 재무장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화 정책에 빠져 있었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히틀러는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일본 제국과 동맹을 맺은 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어 사용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 일련의 영토 합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죠. 이 일 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만에 1941년 중반까지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소련 서부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히틀러의 정복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폴란드인, 슬라브족 등이 나치 점령하에 놓였고 이 정권의 인종 정책은 박해에서 체계적인 대량 학살로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이듬해인 1942년이 되자 독일의 전쟁 진전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자유 프랑스, 러시아, 미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공세에 나섰고 그 후 3년 동안 동쪽과 서쪽에서 점차 독일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1945년 봄이 되자 독일의 많은 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곧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 이상 통일된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합국은 독일 전역에 걸쳐 여러 구역을 분할하여 점령했으며 마찬가지로 베를린도 4개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방 연합국은 경제적으로 각 지역을 합병하여 자유시장 경제 노선에 따라 재건을 추진했고 소련은 해당 지역의 산업 자산을 몰수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협력이 약화되었죠. 1949년이 되자 독일은 단순히 점령군만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내려진 이념적 철의 장막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서쪽의 3개 지역은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서독으로 흔히 알려진 독일 연방공화국을 형성했고 소련 지역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정부를 갖춘 독일 민주공화국 또는 동독이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나머지 수십 년 동안은 이념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최전선을 형성한 두 경쟁하는 독일 국가가 냉전을 벌였습니다. 두 국가의 대조는 극명했어요. 서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동독은 억압적인 일당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중앙계획 경제를 갖춘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단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상징적으로 드러났는데 이 장벽은 동독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베를린을 봉쇄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독일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동독의 경제는 침체되었고 겉보기에 안정된 공산주의 정권의 표면 아래에서 불만이 끓어올랐어요. 결정적인 해는 1989년으로 동독 전역에서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압도당한 동독 지도부는 마침내 양보했고 11월 9일 밤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동독 국민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환호하는 군중이 검문소로 몰려들었고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장벽 꼭대기로 올라가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의 냉전 분단이 종식되었음을 상징했으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5개의 동독 주가 연방공화국에 가입하여 하나의 주권 국가를 형성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 이후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베를린은 다시 한번 국가의 수도가 되었고 통일된 독일은 곧바로 국제 무대에서 강력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 나라는 유럽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엔지니어링과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독일의 긴 역사적 여정은 그 모든 승리와 비극을 담고 있으며 유럽 역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분열되었던 땅이
결국 통일을 이루고 현대 세계에서 평화로운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